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인호 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내게 맞는 귀농귀촌 전략이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농부입니다. 농부인데 이렇게 농해 경제 활동으로 강의도 하고 또 칼럼도 쓰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병행하고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을 갖다가 지칭해서 이제 겸업농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게 맞는 귀농귀촌 전략이기 때문에 내게 맞는 개별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귀농귀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 바탕이 되는 농업, 농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귀농귀촌도 설명을 드리면서 내게 맞는 오늘 강의를 듣고 계시는 교육생 분들에게 각자의 개별성에 맞는 귀농귀촌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수립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귀농귀촌이라고 하면 먼저 도시에서 시골로, 그러니까 농촌으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내려가면 귀촌이고, 거기에서 농업의 종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귀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탕이 되는 농촌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다. 농촌 하면은 일단 한마디로 빠르게 사람은 없고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료에다 보시다시피 그 통계나 또는 저 그림상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농가 하면은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입니다. 귀농을 하시게 되면 농가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총 100만 7천 가구 정도 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이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5% 정도도 안 되는 적은 숫자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 역시도 매년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럼 어업에 종사하시면은 이제 귀어, 우리가 농촌으로 내려가서 어업에 종사하면 귀어라고 하고, 근데 그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도 줄어들고 있고요. 또 임업에 종사하는 가구도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귀농귀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농업의 현주소를 알아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농업은 매스컴에서 보여지듯이 억대 농부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농업은 녹록지 않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농가 소득, 일단 귀농귀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소득이 확보되지 않으면 귀농귀촌 일상, 시골 생활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농가 소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소득이 얼마냐? 그게 2019년 기준으로 해서 4천만 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4천만 원을 조금 넘었고요. 2018년에 처음으로 4천만 원대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조금 줄었지만 4천만 원대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근데 이거는 도시 근로자 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한 65%가 채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일단 현실은 이렇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농가인데 귀농을 하시게 되면 농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농가 소득에 있어서 농업의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2019년에 보시면 농업소득, 농가 소득에서 이건 가구의 소득입니다. 부부로 구성되어 있으면 2인의 소득이 짓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대원이 만약에 있다면은 다 합한 소득이 이제 농가 소득이 되는 것이고, 그게 4천만 원을 넘어섰는데 거기 중에 농업소득은 1,000만 원이 조금 넘었다, 작년에. 그래서 그 비중이 25% 정도 된다는 겁니다. 25%, 약 25%. 그러면 2018년에는 어땠냐? 약 30%였습니다. 그러면 농가의 소득에 있어서는 농업소득이 있고, 크게 보면 농외소득이 있고, 농업의 소득, 그리고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이 의외로 낮다는 것입니다.
농외소득의 비중 크게 대별하면 농업소득과 농해소득으로 대별을 하자면 결국은 농외 부분에서 70%에서 75%를 갖다가 가져와야 하는 구조다. 우리나라의 농가 소득 구조가. 그래서 사실은 귀농이 만만치는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스컴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많이 소개되고 있는 그런 억대 농부, 부자 농부를 갖다가 공식적인 통계를 통해서 확인해 보더라도 부자 농주, 매출 기준으로 이게 매출에서 농업 경영 비용을 뺀, 농업 생산 비용을 뺀 나머지가 소득이라고 짓게 되는데 여기서 매출 기준으로 해서 1억이 넘는 농가는 전체의 3.5%다. 2018년, 2017년 이때도 4%를 넘지 못했어요. 결국은 100농가 기준으로 보자면 3.5등, 4등 안에는 들어야 매출 기준으로 억대 농부가 가능하다. 그러면 매출을 갖다 올린 농업 매출에서 우리가 경영 비용을 뺀 소득은 얼마 정도 되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억대 농부라는 거는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준비하시는 귀농인뿐만 아니라 귀촌인들도 선귀촌 후 나중에 귀농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시고 결행을 해서 초기 정착을 이뤄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귀농귀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전성시대 아는 만큼 보인다. 이건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전성시대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귀농귀촌 제2차 귀농귀촌 전성시대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2009년부터 갑자기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벌써 1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전성시대는 그런데 2017년에 귀농귀촌, 전국적으로 귀농귀촌한 인구가 50만 명을 넘었었어요. 51만 명을 기록하면서 정점을 찍었고, 그리고 2018년에 49만여 명, 2019년에 46만여 명으로 연착륙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해 46만 명이 귀농귀촌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대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도시는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도시에 육박하는 인구가 매년 귀농귀촌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그래프에서, 요 표에서 보듯이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 뭐냐면 귀농귀촌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죠? 많이 하는데 귀농귀촌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귀농이라는 단어가 먼저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귀농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거는 귀촌, 도시에서 농촌으로 내려가는 분들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압도적이에요. 거의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매년 보면 96%에서 97.5%는 귀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귀농이에요. 이 부분들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농에서 귀촌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귀촌에서 귀농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귀농을 접목하기도 하는 이런 융복합의 흐름이 현실에 있어서는 어떤 주류적인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귀농귀촌 준비함에 있어서는 현 거주지에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현 거주지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각 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귀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T센터라고 서울 양재 시민의 숲역 그쪽에 있는데 거기에 4층에는 귀농귀촌 종합센터도 있고 그 다음 14층에는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직원 서울센터가 있습니다. 그쪽 현 거주지에서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은 관심 지역이나 또는 이미 땅을 사놓고 있기 때문에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려갈 지역이 정해져 있다면은 그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받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역의 자원이라든가 농업 자원이라든가 귀촌 창업을 하시게 되면 귀촌 창업 자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단 도시에서 농촌으로 내려가서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이고 실패하면 다시 도시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지에 대한 적응력을 갖다가 키우는 데 있어서도 일단 교육 단계에서부터 현지에서 배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SNS라든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두에서부터 제가 귀농과 귀촌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지 마시고 귀농과 귀촌 어때요? 썩히고 있다는 겁니다. 융복합되고 있다.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경계를 갖다가 나는 귀농이다. 귀촌은 생각도 안 한다. 이렇게 단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나는 귀촌이다. 농사 지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단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 정착하는 과정에서 내가 귀촌으로 시작을 했으나 귀농을 접목하거나 아예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내게 맞는 귀농귀촌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류적인 흐름은 반귀농 반귀촌이다. 귀농을 하셨지만은 귀촌을 접목하거나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귀촌을 하셨지만은 귀농을 접목하거나 아예 귀농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반귀농 반귀촌 또는 이제 반농 반X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도시민들한테 권해드리고요. 물론 젊으신 분들 2030, 또 40까지 젊으신 분들은 온리 농업만으로 전업농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시라. 다만 10년에서 15년을 내다보시고 해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리지만은 50, 60대 은퇴하시거나 50, 60대 선생님들한테는 저는 전업 귀농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촌과 귀농을 갖다 융복합한 형태로서의 반농 반X, 반귀농 반귀촌을 권해드립니다. 요 내게 맞는 귀촌 귀농 전략에 있어서 요 화면은 슬라이드 자료 화면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귀촌을 했어요. 먼저 귀촌을 농사는 안 짓겠다고 해서 귀촌을 했어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내려오셨는데 근데 전입일 농촌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농사를 짓겠다고 농민의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2018년에는 19.2%가 됐어요. 그리고 2019년 지난해의 경우에는 15%. 이거는 매년 귀농하는 인구에 조금 넘어서거나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귀촌에서 귀농으로의 접목 또는 전환이다. 그러면 귀촌 가구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귀촌하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내려가서 힐링되는 시골 생활만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착각하시거나 잘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귀촌하신 분들 애초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시골로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죠. 귀촌의 영역은 많습니다.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토 캠핑장이라든가 민박 펜션을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음식점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전원 카페를 차려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경제 활동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의외로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10분 귀촌하신 10가구 중에 9가구는 경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는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불과 2년 전에는 경제 활동을 하는 비율이 63%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만큼 경제 활동을 귀촌에서도 하더라.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경제 활동을 보시면은 이게 직장 취업입니다. 취업. 가장 많은 경제 활동을 보시면 직장 취업으로 나와 있고 농업도 19.7%에 이르고 있고 뭐 임시직이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업 부분에 있어서 품삯 일당을 받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전부 다 합치면 일자리 부분이 가장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귀촌의 경제 활동을 염두에 두시는 선생님들은 일자리라는 부분 어떻게 내가 지역을 선택하고 마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귀촌 창업을 했을 때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연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시도별 정견업 농가,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농가라고 했는데, 귀농하면 당연히 농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로지 농사만 짓는 가구가 58%, 그 다음에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겸업농가가 42%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전라도, 경상도, 그 다음에 충청도 이쪽이 전업농 비율이 평균치보다 높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이라든가 경기도, 그 다음에 경기도와 접해 있는 강원도, 그 다음에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업농보다 겸업농이 많다는 겁니다. 겸업농. 그러니까 귀농하시는 분들도 나는 오로지 농사만 지어서 하겠다는 전업귀농도 있어요. 애초 시작 단계에서는 70% 정도 됐는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약 50%가 살짝 넘는 정도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겸업농에 대한 부분들, 특히 나이가 있으신 5, 60대 선생님들은 어떻게 접목 연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하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귀농을 하셨어요. 귀농. 그런데 귀농을 해서 맨 처음에는 10가구 중에서 7가구는 농업을 통해서 농사를 갖다가 짓는 전업귀농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해보니까 농업이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득이 원하는 만큼 또는 필요로 한 만큼 충족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농업 소득이 적으니까 10분 중에서 7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겸업을 하는 겁니다. 투잡, 쓰리잡을 하게 되는 거죠. 겸업농의 비율이 2019년에는 48.6%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귀농하는 인구를 보면 평균 정장 면적이 1100평 정도 돼요. 이전 단위로 1100평. 제가 1450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1100평으로 원하는 만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겸업의 형태, 부부 기준이다 그러면 아내가 취업을 했다, 그리고 남편이 농업에 종사를 한다, 이러면은 아내의 취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그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겸업귀농에 대해서, 이미 전업농의 비율이 58%밖에 안 되고 귀농에 있어서는 전업농의 비율이 그거보다도 낮아요. 50% 살짝 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예비 귀농 귀촌인들도 이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거 형태에 보면 의외로 귀농은 비율이 좀 낮지만은 귀촌의 경우에는 10가구 중에 3가구가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물론 귀촌의 기준이라든가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거기에 대한 논란은 있는데 일단은 그거를 갖다가 감안하더라도 귀촌하신 분들 중에서 적지 않은 수는 공동주택에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2010년에 저는 강원도 홍천으로 귀농을 했는데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 아파트에 산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농업에 종사한다 그러면 출퇴근 농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출퇴근 농사라는 건 사실은 맞지 않았다, 당시에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AI, 로봇을 통해서 하는 그런 미래적인 4차 산업혁명, 농업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런 부분도 참고하실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귀농귀촌의 융복합 시대입니다. 융복합 시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융복합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귀농, 나는 귀촌, 이렇게 딱 벽을 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의 개별적인 여건에 맞춰서, 그죠? 귀농과 귀촌의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드시면서 귀농과 귀촌을 포괄하고 있는 부분에서 선생님의 필요에 의해서, 각자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접목시키거나 전환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인생 1막에 있어서 도시에서 했던 그런 전문성, 그런 어떤 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SNS라고 그래서
사회적 관계망 이런 부분들을 10분 활용해서 방귀촌, 방귀농, 방귀촌, 반농, 반엑스 이런 부분, 융합의 부분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은퇴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기에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아요. 사실은 농사를 짓는, 농촌에 있어서 농사를 짓는 농부의 경우 70세가 되면 고령농으로 분류가 됩니다. 고령농으로 분류돼서 농작업 대행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농업과 임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국가 기술 자격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전문 자격증도 있지만 기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농사도 지으면서 거기에서의 이론을 갖다가 습득을 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취업의 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2장에서는 관심들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귀농을 하게 되면 어떤 지원책이 있느냐. 아까 제가 귀촌을 했는데 귀촌한 인구의 19.2%에서 또 15% 이쪽이 어떻게 해요? 귀농 한 5년 이내에 대개는 1, 2년 차에 귀농으로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성귀촌, 후귀농. 그렇기 때문에 귀농 지원책은 귀촌을 했어도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에 농업인의 자격을 갖춰서 귀농인의 자격, 농업인의 자격을 갖춰서 귀농으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지원책은 대표적인 게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융자 지원입니다. 융자 지원. 3억 플러스 7,500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죠. 농업 창업 자금이 3억인데 이건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느냐고 하면은 농지를 구입하거나, 그 다음에 영농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다음에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특히 이제 농지를 갖다가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7,500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갖다가 새로 짓거나 또는 매입을 해요. 기존 주택을. 또는 아주 낡은 노후 농가주택을 갖다가 사서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최대 3억 7,500까지 연리 2%의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지금 융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지자체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하면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동지역, 도시라고 하면 동지역을 얘기합니다. 행정구역상. 그리고 농촌이라고 하면 읍면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1년 이상 거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귀촌, 후귀농. 먼저 귀촌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농업인, 귀농인의 자격을 갖춰서 후귀농 하는 경우에 그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귀농, 귀촌이라는, 이 단어는, 이 용어는, 귀농, 귀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30년이 지나면은, 쓰지 말아든지, 없어진다든지,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귀농어, 귀촌 활성화및 지원해가는 법률에 보자면, 지원, 제가 지금 3억 7,500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융자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 해서, 귀농인에 대한 지원은 전입일로부터 만 5년입니다. 그래서 만 5년이 넘으면 사실상 졸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 창업농인 2030 젊은 분들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3년 동안 월급제 형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그리고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40대까지, 만 45세, 만 47세 또는 49세까지 40대까지도 지원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젊은 분들은 10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귀농인의 혜택. 그러면 귀농인이 뭘 주느냐. 지금 제가 선귀촌을 했는데 귀촌한 후에 나중에 귀농을 접목하거나 전환한다 그랬어요. 왜 하느냐. 그거는
농업을 통한 소득을 갖다가 얻기 위함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귀촌을 해서 가서 시골에서 농사도 지어보고 해보니까 어때요? 이게 귀농을 하게 되면은 면세유도 쓰고, 그 다음에 퇴비 같은 것도 보조금도 지원하고, 또 농업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귀촌인에 대한 혜택은 없더라. 그래서 귀농인에 대한 혜택,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많다 보니까 그 혜택을 받아보고자 전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거는 소득을 얻는 활동이나 또는 그 어떤 농촌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이나 일맥상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농업인이고 아내도 농업인입니다. 두 딸은 네 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데 두 딸은 농업인이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면서 의료보험, 직장 생활을 22년 하다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 의료보험으로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귀촌, 도시에서 농촌으로 내려가면 일단 지역 의료보험 22%가 감면이 되고, 그 다음에 농업인이 되면, 귀농인이 되면 28%를 추가해서 50% 절반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조건이 갖춰진 귀농인 농업인에 대해서는 43,850원인가 이 정도를 갖다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보조사업, 귀농인에 대한 지원 혜택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나중에 농사를 짓던 농지를 갖다가 8년 동안 직접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왔어요. 그럼 그 농지를 팔게 될 경우에는 양도세액에 대해서 5년 동안 2억까지 감면해주는 이런 세제상의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미리 준비하시는, 귀농인에 대한 융자 지원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가장 그거보다도 융자 지원보다도 오히려 나중에 농업인으로 해서 계속 시골 생활을 해 나가실 때 가장 큰 것은 여러 가지 농업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법인이라든가 마을 단위로 이런 보조사업 큰 거는 진행이 되지만 개별적으로는 장목반이라든가 장목반에 소속이 돼서 하게 되면 그 작물을 갖다 재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느 지자체에서 사과를 갖다가 적극적인 소득 작목으로 육성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사과 과원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70%까지를 보조를 해줍니다. 이 보조는 대출 지원이 아니에요. 이건 빚이 아니고 말 그대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부담 30%만 있으면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어때요? 농업인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농을 해서 초기에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걸 갖다 설치하게 하게 되면 50%는 기본적으로, 저는 올해 에어박 파이프를 갖다가 보조금 지원받는 에어박 파이프를 갖다가 샀는데 거기에서 제가 내야 되는 자부담은 20%예요. 80%를 보조해 준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농기계를 갖다 쓰더라도 농기계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원, 기름 이런 경우에 면세유를 써요. 면세유는 일반적으로 돈을 내서 쓰고 있는 그런 그 기름값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절반도.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에서 농촌으로 내려가게 되면 물적 기반을 갖춰야 되죠. 물적 기반이라는 거는 농사를 지으려면 농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귀촌 생활을 하더라도 물론 공동주택 아파트를 사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땅을 사서 그걸 전용을 해서 거기에 전원주택, 시골주택을 짓고서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도시에 아파트가 있어요. 한 채가 있어요. 그런데 시골에 한 채를 더하게 되면 2주택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양도세에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의 1주택 아파트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시골에 짓는 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 수도권 외의 지역, 읍면 지역에다가 해서 짓게 되면 도시의 1가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이전에는 면적 제한이 있었어요. 건물
면적 제한이 이전 단위로 45평 이내여야 되는데 지금 면적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대신 대지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농지를 사서 거기에서 집이 들어서는 그 대지 면적, 그거는 우리가 예전 단위로 200평 이하여야 됩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으로 지금 농사만으로는 어렵다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죠? 1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농가가 지난해 3.5%에 거쳤고, 그거를 3천만 원으로 내려볼 때 전체 농가의 15%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농가의 15% 정도만 3천만 원 이상의 농업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귀농을 준비하면서 그 융자 지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목표로 해서 교육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저리의 융자 지원이라고 할지라도 연리 2%죠.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이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저리라도 빚은 빚인 거죠. 그래서 5년 거치 기간에는 우리가 이자만 내기 때문에 그리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원금을 갖다가 10년 동안 나눠내야 돼요. 그 10년 동안 원금을 나눠내는 그 거치 기간이 돌아오는 6년 차에는 만약에 3억을 빌었으면 3천만 원의 원금을 갚고 그 다음에 이자를 갖다가 또 600만 원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거치 기간에만 가능한 시한부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 그 다음에 실제 실행했을 때 원금 상환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농업 보조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은 대출이 아니다, 융자가 아니다, 빚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자부담이 어쨌든 30%, 50%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 자부담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을 갖다 설치하게 되면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는 비용이 매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따져보면 그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보조금이니까, 보조금을 갖다가 가끔은 뉴스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눈먼 돈, 못 먹으면 바보. 그래서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준다니까, 남들이 한다니까 따라하다가 발목이 잡히는 그런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예비기농기촌인들은 이에 대해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억대 분홍의 길도 어렵고, 그러면 융자를 받아서 정부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그 융자를 받아갖고 농업에 종사하게 됐을 때 5년 내에 억대 농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파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5년 내에 원금 상환 능력과 이자 상환 능력, 그리고 거기에다가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해결할 길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게 만약에 안 되면은 나중에 땅이라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떤 농사를 잘 지을 것인가, 어떤 농사에 적합한 땅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려보다는 나중에 매매했을 때 차익이 발생될 수, 이런 부분으로 오히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런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역 선택과 힐링 시골 생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맞는 귀농귀촌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디로 갈 것인가, 어느 지역을, 광역적 지역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시군을 선택했으면 광역도를 선택하고 시군을 선택하고 그다음 읍면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을이라고 부르는 리 행정단위에서 리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내 개별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숲에서 나무로, 이거는 내가 만든 귀농귀촌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먼저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으로 크게 대분해서 일단 광역적 선택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막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수도권과 접해 있는
강원도 충청권에서 접해 있는 지역,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가깝고 복선 전철역에서 가깝고, 그래서 교통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범수도권은 땅값이 비싸요. 땅값이. 지방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밭 한 평 살 돈이면 전라남도로 내려가면은 밭 10평을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 분석에서 나온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향이냐 아니면 타향이냐. 고향 등 연고지, 연고지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정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꼭 정답은 아닌데, 그러지 않으면 아예 타향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상담이라든가 강의를 하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다 보면 의외로 고향으로 가기를 꺼리는 분들도 있더라. 적지 않더라.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고향에는 보는 시선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집성촌이라든가 전통마을, 친인척들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가는 거를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고향이냐 타향이냐 이 부분을 결정을 하시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대강적인 광역적인 범위는 드러나게 된다. 그럼 거기에서 만약에 충청북도로 가겠다 그러면 충청북도의 시군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 선택을 했으면 그 군에 읍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로 갈지를 선택하고 리를 선택하고 개별토를 선택해서 숲에서 남으로 가는 이런 진행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역과 장목의 경우에는요, 지역을 선택을 먼저 했으면 그 지역에서 잘 되는 장목,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장목이 있어요. 그다음에 미래 유망 장목, 이런 걸 선택해야 될 것이고, 장목을 먼저 선택했으면은 그 장목이 잘 되는 지역, 그 장목이 마케팅도 잘 되고 또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을 하는 그런 지역을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지역 선택에 있어서 꼭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전원생활도 재테크다. 이건 투기가 아닙니다. 전원생활을 하려고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다시 도시로 돌아오고자 했을 때, 아니면 다른 농촌 지역으로 옮기고자 했을 때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린다. 이러면은 애시당초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신 겁니다. 판단과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꼭 두 가지를 챙겨보시라. 전원생활도 재테크 마인드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일단 자연환경은 기본이죠. 청정한 자연환경.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환경 자체가 아주 청정하지가 못해. 그럼 이건 잘못된 거죠. 만약에 옆에 비산먼지가 휘날리는 뭐 어떤 골조 채취장이 있다든가 그 옆에 땅을 샀다거나 이러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기본으로 해서 교통, 접근성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농촌 소멸론 얘기가 나온 지가 뭐 한 해 두 해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현실로 닥칠 수 있는 문제고 이미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정한 자연환경만을 가지고 선택했는데 교통이 너무 안 좋아요. 불편해. 너무 오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나중에 어떤 매매, 시장 상황에서 여건상 팔고 나와야 되는데 그때 안 팔리거나 아니면은 가격을 크게 내린 급매물로 처분해야 되는, 그래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 플러스 자연환경 두 축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면 시골 부동산도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농업도 물론이거니와 부동산도. 그러면은 그 정부에서 지난해 말에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광역도 차원에서 용역을 갖다가 이미 수립을 해서 용역안을 발표한 데도 있고, 용역 수립에 들어간 데도 있고, 또 시군단위 지자체에서도 용역에 들어간 데도 있고, 그 작업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0년 단위의 장기 종합계획이에요. 그 부분이 국토종합계획 정부에서는 발표했고, 그 틀에 맞춰서 광역도 단위의 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맞춰서 시군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여기에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어떤 방향이라든가 그림,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관리 계획은 실행 계획입니다. 실제 균형 귀촌을 하셔서 그분들이 산 땅, 그분들이 짓는 농사, 그분들이 갖고 계신 집, 거주하고 있는 집 이런 부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시군 단위의 관리 계획 정도는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을 가져볼 만한 땅으로서는 우리나라는 산의 나라입니다. 산의 나라. 산림 비율, 그러니까 전국토 면적의 63.8% 정도는 임야로 분류되고 있대요. 그래서 임야를 갖다가 대개는 균형귀촌하면서 보금자리 터를 잡을 때 산자락 밑에 전답이라든가 아니면은 임야 이쪽을 갖다가 해서 산지 전용, 농지 전용을 통해서 집을 짓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산의 나라이기 때문에 임야를 끼고 있는 거, 임야와 접하거나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지근거리 그런 부분에 터를 갖다가 관심을 갖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임야의 경우에는 국공유림이 35%고 사유림이 65% 정도 됩니다. 내 땅과 집, 요거 선택에 있을 때 내 땅을 개별토를 선택을 해요. 근데 대개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하시는데 대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너무 청정하다, 남향이다 뭐 이런 부분들만 보고 본인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땅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걸 부동성이라고 하고 늘어나지도 않아요. 부증성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 땅, 고정되어 있는 늘어나지도 않는 그 땅의 모습은 시시각각 바뀝니다. 그래서 5년 후, 10년 후 내가 산 이 땅, 그리고 내가 산 이 땅과 접해 있는 다른 땅, 그걸 확장하면 마을이 되고 그걸 확장하면 리가 되는 거죠. 그 모습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정 환경 플러스 교통 인프라를 살펴야 된다는데 교통 인프라가 좋아질수록 그 주변은 빠르게 변합니다. 그게 결국은 마을 가치, 지역 가치를 갖다가 결정을 하고 내 개별터의 가치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년 후를 내다보라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아예 요즘에는 모 방송국에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인이다. 저도 자주 봅니다. 본 거 또 보고 계속 봐요.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에서 저는 10년의 시골 생활을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TV로 보고 대리만족을 얻고 그죠? 보는 것 자체로 프로그램을 보는 것 자체로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따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불편한 삶이에요. 전기도 안 들어오죠. 진입로 포장도 안 돼 있지. 이게 막상 살아보시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통, 그죠? 교통. 그게 서울 수도권, 대도시 이런 접근성, 지방은 광역시, 지방의 대도시 이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복합 갈등 시대예요.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간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귀농귀촌인들끼리의 갈등도 있고 원주민들끼리의 갈등도 물론 있죠. 그래서 복합 갈등 시킨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지역 갈등이라는 부분도 많이 내포되어 있고요. 그래서 송전탑이라든가 뭐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되면은 굉장히 지역 갈등, 마을 갈등으로 해서 그때는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고요. 개인 간의 갈등 같은 경우에는 경계에 대한 갈등이 가장 많습니다. 경계. 도시는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면 땅은 공동 지분이 되는 것이지만 시골에서 내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게 되면 내 땅이 있습니다. 그럼 그 땅을 경계로 해서 다른 땅이 있죠. 사유지가 있을 수 있고 국공유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경계에 대한 갈등이 거의 겪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경계에 대해서 사전에 땅을 사고자 하실 때 사고자 하는 땅의 경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사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국토정보공사에 미리 의뢰를 해서 측량을 먼저 해보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계약서의 단서로 만약에 중개업이나 땅 주인으로부터 설명 들었던 부분이 400평이었는데 실제 나중에
경계 측량을 해보니까 35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350평에 대한 금액은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한다든지 이런 단서를 달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원의 가치 제가 이게 정부에서 설문을 했어요. 매년 귀농귀촌 통계를 발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서 당신은 왜 귀농귀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답이 뭐냐면 자연환경이 좋아서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답이었어요. 이런 답. 물론 젊은 분들 2030, 40 이렇게 젊은 분들 젊은 귀농인들은 농업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이 답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아울러서 평균을 내보면 역시 자연환경, 정서적인 우리가 시골 생활을 느림의 미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걸 얻고자 들어간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주변에서 제가 10년을 살면서 보면은 도시보다 더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전원의 가치를 얻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한 7, 80% 정도 내려놓고 이걸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힐링, 여유, 안식, 느림이라든가 이런 전원의 가치를 갖다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시에서 지향했던 돈, 명예, 권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잡을 수 없어요. 들어오실 때 2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초기에는 그랬어요. 몇 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려놓아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전원의 가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하면은 이게 전업적인 농업 활동만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은 도시농업이라든가 치유농업이라든가 이런 관련법이 만들어지고 국가기술 자격증도 생겼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치유농업의 관점에서 보자면 농작업 자체에서 힐링이 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 농작업. 사진에서 보듯이 맨발로 고구마를 캐는 겁니다. 맨발로 고구마 감자를 캐고 그죠? 접지를 하면서 자연이 주는 지기를 충전하면서 그리고 농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맨발로 이렇게 맨 땅을 갖다가 걸어다니면서 하는 걸 갖다가 어스팅 외국 작가가 쓴 책도 있습니다. 접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갖다가 시골 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새가 새인데 꿩의 새끼입니다. 꿩의 새끼를 꺼병이라고 하는데 제가 저희 농장 뒤로 이렇게 과수밭이 있고 저는 1450평에서 600평이 밭농사고 나머지는 과수밭을 갖다가 꾸며놓고 있습니다. 과수밭에 올라가니까 꿩의 새끼가 있는 거예요.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교감을 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하고의 교감이 있는 거죠. 저 자연의 친구하고 제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단계.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그 보면 요거는 이제 꿩의 어미입니다. 까투리라고 하는데 꿩의 어미가 제가 뽕나무 열매인 오디를 따다가 밟을 뻔했어요. 밟을 뻔했는데 밑을 보니까 암꿩이 까투리가 날아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혹시 살모사한테 물렸나 해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생명을 품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꿩이 제가 밟을 뻔하다가 발을 물렸는데 그럼에도 꿩이 도망가지 않는 것은 저하고의 교감이 있기 때문에 텃세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갔다가 또 돌아오고 하는 게 이제 꿩입니다. 근데 저걸 갖다가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이 저걸 딱 보시고 어이구야 이거 뭐죠? 바로 우리가 꿩 먹고 알 먹을 수 있는 찬스 아닙니까? 그죠? 그 마음을 갖다가 품고 저 꿩을 보는 순간 저 꿩은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은 꿩의 새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도시에서 우리가 귀농귀촌 한다고 하면 도시에서 동지역에서 농촌으로 읍면지역으로 물리적인 공간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공간 이동뿐만이 아니라 도시에서 우리가 지향했던 가치, 돈, 명예 치열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려놓아야
전원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선생님들의 내게 맞는 귀농귀촌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근저에 깔리기를 저는 기원 드립니다. 그 근저라는 거는 초기에 귀농귀촌 하실 때 마음에 초심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전원이 주는 힐링 여유 안식드림 이런 것을 얻고자 했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 현실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떨쳐내고 우리가 자연이 주는 전원의 가치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귀농귀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